어제 생중계로 전해드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막판에 불거진 거짓말 논란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탈락한 학교와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가 강행되면 소송을 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막판 거짓말 논란이 터지면서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하고 오늘 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30개 그룹 총수들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장애 아동을 전기 충격기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왔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무려 8곳에 대해 무더기로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학 입시 위주로 교과 과정을 운영한 데서 감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배재고 등 8곳이 재지정에서 탈락했고 하나고 등 5곳만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자사고의 운명을 가른 것은 선행학습 등 대학 입시 위주의 교과과정 운영 여부 등이었습니다. 청문 대상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취소 학교 8곳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서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 학교별 점수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이른바 자사고 죽이기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학교 8곳에 대해 청문을 연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올해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자사고는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11곳으로 확정됐습니다. 평가 대상 전국 자사고 24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학교가 재지정에 탈락함으로써 자사고 폐지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은 물론 정치권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큰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입시 부정 등으로 탈락이 예상됐던 하나고는 뜻밖의 살아남았습니다. 5년 전 평가 당시 지정 취소나 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학교 7곳은 이번에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김종균 기자가 조금 더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하나고. 지난 2015년 입시 부정 논란이 있었고 이후 교육청 감사에서 여러 차례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평가 항목에서만 최대치인 12점이 깎여서 일찌감치 유력한 탈락 후보로 꼽혔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고 재지정 통과는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하나고는 다양한 교과 과정과 인성 교육 등을 인정받아 재지정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사고 측에서 제기해온 감사 관련 감정 등 지적설의 항목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번에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 8곳 중 7곳은 5년 전인 2014년 평가 때도 기준 이하 점수를 받았던 학교입니다. 당시 경희, 배재, 세화, 이대부고, 중앙고는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신일 숙문고는 지정 취소가 2년 유예됐다가 구제된 적이 있어 5년 만에 다시 자사고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는 이들 학교가 지난 5년 동안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전보다 기준 점수가 10점 상향 조정됐고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유긴입니다.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와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가 나오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고등학교들은 종일 술렁거렸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사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특목고도 있고 일반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자기 진학에 의해서 결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사고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학생들 역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정 취소 연락이 오니까 저희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사고 제도가 폐지된 건 일단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인 교육청 통보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거든요. 탈락한 8개 학교를 포함해 서울의 22개 자사고 측은 일단 한 목소리로 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짜맞추기식 평가에 맞서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사고가 이런 방향으로 학교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전 예고가 전혀 없었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평가 기준이 거기 많이 설정이 되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정반대의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사고의 순기능을 외면한 독단적 결정을 철회하라는 주장과 이번 기회에 정부가 책임지고 자사고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자사고를 적폐 또는 실패한 제도로 낙인을 찍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사고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부는 공약대로 서울화된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기 바란다. 무더기 취소 결정에 따른 파문이 교육부와 법원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재지정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오늘 인천 포스코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기준 점수 7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포스코고의 자사고 지정 기간은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인천에는 포스코고와 하늘고 등 2개 자사고가 있으며 하늘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내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막판에 터져나온 거짓말 논란을 둘러싸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별 문제가 없다면서 조속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막판 거짓말 논란이 터지며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의 치고받는 공방은 지도부 간 설전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한 방이 없었다고 깎아내리고 즉각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당은 파상 공세로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면서 윤석열 후보자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묵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과 함께 자진 사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정면 돌파를 주장하지만 안으로는 거짓말 논란 돌발 변수에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이걸 모를 리 없는 한국당은 총공세 태세입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저희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는.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나섰고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윤석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이른바 거짓말 논란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는가 하는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윤 검찰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자가 아니라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건데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을 무마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을 빠져나옵니다.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허위 답변 논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도 16시간 했는데 좀 갑시다. 청문회 막바지 윤 후보자가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를 놓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시종일관 부인했는데 이를 뒤집는 뉴스타파 보도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윤 전 서장의 동생이면서 윤 후보자와 막역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직속 부하이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고 윤 후보자는 자신을 보호하려다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도 윤 검찰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했고 우울증이 심해 말상대를 해줬을 뿐 사건을 수임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도 이 변호사 소개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실제 선임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이 2014년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 판결문을 보면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9월 12일 윤 전 서장이 경찰 내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이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서장이 수신자인 복무규정 준수 통보 안내문을 이 변호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해외 도피까지 했던 윤 전 서장을 검찰이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 처리 배경도 의문을 남깁니다. 윤 검찰국장의 해명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당시 윤 후보자가 거짓 인터뷰를 하면서까지 윤 검찰국장을 보호하려던 이유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한국당 황교안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 인사청문회는 1박 2일 자정까지 이어졌지만 말끔하게 해소된 쟁점 없이 의혹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윤 과장이 자신이라고 인정한 과거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본 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윤 후보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빠져나갔지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윤대진 검찰국장이더라도 언론에는 거짓 인터뷰를 한 셈이 돼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6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처벌까지 피해간 윤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윤 후보자가 관여했는지는 의혹만 무성하게 남았습니다.
현직 경찰인 증인까지 불러놓고도 이렇다 할 한방이 없었던 겁니다. 윤대진이든 개입을 했다 이 사건에 뭔가 압박이 있다 이 두 사람이 압박이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꺼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삼성 상품권 수수 의혹도 군불만 떼다 말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상품권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고 한국당은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면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총리입니다. 황창익에게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확정되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윤 후보자에게 맹공을 퍼붓던 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에서도 영입 제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머쓱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국당에서도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욕심내 가지고 접촉해서 출마해달라 했는데 사실 있죠? 지금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에 저 한나라당 시절에 그런 적이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엮인 양 원장이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기며 시끌벅적했지만 결국 남는 건 없는 알맹이 빠진 인사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병역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시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부동시와 부동시성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요청받은 부동시 진단서 발급 등을 위해 연차 휴가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지난 1982년 병역검사에서 짝눈을 뜻하는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로 인해 지금도 운전을 하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자산 10조 원 이상인 30개 대기업 집단 총수들을 만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대통령과 재계 인사들의 첫 만남인데 앞서 맞대응을 경고한 문 대통령의 2차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한꺼번에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총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34곳 가운데 부영, 대림, SOE를 빼고 30개 그룹이 대상입니다. 이번 수출 규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그룹 등 5대 그룹이 모두 참석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 중이어서 최고위급 임원이 대신 올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사정권이 든 기업과 추가 보복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를 고려해서 자산 10조 이상을 참석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기업이 실제로 맞게 되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일본의 보복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맞대응하겠다는 첫 경고장을 보내며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 체제 구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번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단기적 상응 조치로 우리도 일본에 핵심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 맞대응도 검토할지,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수입 다변화와 국내 부품 산업 지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급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의 경고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일 기업인들을 만나서 내놓을 2차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일본의 보복 조치를 긴급 상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로 제기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는 등 국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아베 일본 총리는 수출 규제 강화 이후로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대행은 한국으로 불화수소를 수출했는데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불화수소의 행선지가 북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의혹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불화수소 수입 업체를 긴급 전수조사했는데 불화수소의 대북 반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정보를 유관 국가들과 공유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웃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오는 12일 도쿄에서 일본과의 양자 협의를 갖기로 하고 참석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팀을 구성했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 규제 철회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오히려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부당한 제재를 철회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일본 정부가 하루 만에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를 바꾼 것으로 이를 두고 한국과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재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今回の措置というのは技術管理これを適切に実施する上で必要な日本国内の運用の見直しであって協議の対象ではなくその撤回を考えておりません. 일본 정부는 다만 한국의 수출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해 온 만큼 여기에는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現在、今回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事実確認を求められております。この事実確認についてはですね、これは我々としても説明をすることはやぶさかではありませんので、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가 만나도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제재 수정이나 철회는 절대 없다고 미리 선언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측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논리를 대며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근거를 반박하며 WTO 위반임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여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NHK 여론조사 결과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45%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아베 총리가 규제 철회는커녕 이 같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 압승을 위해 더 강한 보복 조치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북한과 연결짓는 일본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험한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마치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배했기 때문에 해서 무슨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그 사실을 호도하고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서 질문을 해놨습니다. 아직 답이 오질 않았는데요.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하고 우려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하며 대학생들이 전범 기업으로 지목된 서울 미쓰비시 사무실에서 기습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6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낮 1시쯤 서울 중구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2시간 반 동안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농성 참가자들은 식민지배 사죄와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 중단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주요 직위를 두고 계파 갈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교체하려다가 반발을 샀고 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삼선의 비박계 김세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도 선출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야 보건복지위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의원이 노른자 위로 꼽히는 당직과 국회직을 겸하게 되자 한국당 지도부는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를 양보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반발했고 당 지도부도 사퇴 압박은 절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양쪽 일이 이제 중하니까 또 일이 많으니까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고. 하지만 이른바 비박계 진영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비박계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미 중요 당직을 꿰찬 친박계가 내년 총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갈아치우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비박계인 이진복 의원 대신 친박 박맹우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되고 예산결산위원장마저 친박 핵심이자 황교안 대표의 측근인 김재원 의원을 앉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정해진 절차와 또 우리 당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경선에 임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친박계 독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내부 감투 싸움이 여전합니다. 현 국토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데 저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본회의에서 선출된 만큼 국회법 취지에 맞게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당은 박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30% 선에 꽁꽁 묶여있는 상황에서 해묵은 계파 갈등에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까지 터져나오자 한국당 내부에서는 대체 무슨 자신감이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기간 행적에 관해 생방송에서 한판 붙자고 제안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에게 우리 정치의 격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마이크는 칼과 같아서 잘 쓰지 않으면 모두를 해치게 된다며 정치의 격을 높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G20 정상회의 첫날 문 대통령은 새벽 1시 반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고 보도자료는 9개, 대변인 브리핑만도 4개가 나온 강행군이었다며 부디 상식선에서 비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전처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과 밤샘 대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남성은 전처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50대 건설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던 길입니다. 변을 당한 남성은 뒤이어 문을 열고 나오지만 곧 쓰러집니다. 피의자인 45살 박모 씨가 향한 곳은 20층 옥상 난간에서 출동한 경찰과 16시간 동안 대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는 비록 그 옆에 있었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그래 나는 얘한테 덤빌까 싶어 없어도 겁니다. 박 씨가 남긴 유서에는 전처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박 씨가 전처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구두 진술상 전처가 다니는 회사 대표하고 전처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을 했고 그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구두로 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처는 그것이 피의자의 오해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어젯밤 8시 58분쯤 휴가 중이던 육군 23사단 소속 21살 A 일병이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 일병은 지난 15일 새벽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올 때 해당 지역의 경계를 담당하던 23사단 소속이었지만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온 뒤인 오후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A 일병이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며 숨진 원인 등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일병이 지난 4월부터 간부로부터 업무 관련 질책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해당 부대 헌병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일병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메모장에는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소초장과 중대장에게 고맙고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16개월 아기를 인질로 잡아 돈을 뜯어낸 3인조 강도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31살 조모 씨 등 3명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광주시 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 1,500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40대 주부의 16개월짜리 아기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장애 아동을 전기 충격기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왔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11살 남자아이의 등이 군데군데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무릎에서 비슷한 상처가 확인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 A씨가 전기 충격기로 장애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사회복지사는 A씨가 CCTV를 돌려보며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확인한 뒤 학대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능이 더 좋은 걸로 바꿨다고 대표가 얘기하더래요. 전기 충격기를 가해서 그거를 직접 보고 굉장히 놀랬다고 한 상황이 있었고, 이제 다른 경우는 대다수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기 충격기 2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달까지 A씨가 해당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치단체는 장애 아동들이 다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혐의에 따라서 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A씨가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장애 아동을 돌봐야 할 직원들을 기부금 모집 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은 관련 법상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법인체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을 모집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A씨가 불법적으로 모집한 기부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생맥주. 요즘 같은 날씨에 치킨과 함께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죠. 그런데 치킨과 생맥주를 집으로 함께 배달시켜 먹는 게 불법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는 게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달을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생맥주를 용기에 담아 배달해주는 업소가 많았고 실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늘부터 정부가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시장 성장과 주류 배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지금까지는 캔맥주, 병맥주, 소주만 배달이 가능했지만 이제 별도의 용기에 담은 생맥주도 공식적으로 배달이 허용되는 겁니다. 제한 조건은 있습니다. 생맥주는 음식과 함께 배달 주문해야 하고요.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생맥주를 담은 용기에 상표를 붙여놓거나 미리 나눠서 포장해 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얼마나 배달 가능할까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음식보다는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양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세법 고시를 개정해서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20년 동안 생맥주를 배달시켜 먹었는데 뒷북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가 하면 미성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술을 시켜 먹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운 여름밤을 달래줄 생맥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시원하게 즐기려면 보완책도 빨리 마련되어야겠네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막판 노사 격돌로 이 최저임금 결정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4% 이상 깎자는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회하고 인상안을 내줄 것을 즉각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현재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공익위원들이 경제 지표를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 쪽에서는 L자형이 아니라 아예 우하향하는 경기 침체를 겪고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위원회 불참에 유감을 나타내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입장은 달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 위원장은 적어도 11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최저임금 결정이 며칠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내일은 장마철다운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도 잠시 주춤할 텐데요. 다만 영동 지방에는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서울에 내린 비는 총 2.9mm. 남해안과 제주도에만 큰 비가 왔을 뿐 중부지방에는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 장마 전선이 주로 일본 부근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마가 긴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대신 서울 기온이 36.1도로 80년 만에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을 시작합니다.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장마 전선을 끌어올리는 것인데 남서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수증기가 북쪽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영동입니다. 최고 2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 영남 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올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곳이라 장대비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 위험이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강한 바람이 지형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도 많겠습니다. 장맛비는 모레까지 이어진 뒤 그치고 이후 장마 전선은 다시 남하해 당분간 일본 부근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특히 장마철이 지나면 병충해 발생도 잦아지는데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퍼지는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맛비에 잠긴 논밭과 비닐하우스, 매년 장마철마다 집중호우로 벼와 밭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쓰러지고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에서는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시설과 물골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수로 주변에 난 잡풀도 제거하고 모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도 막힌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배수로 작업을 안 하면은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막혀가지고 넘어가지고 논으로다가 들어가는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배수로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밭작물도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로 튼튼히 고정하고 끈으로 묶어줘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병해충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도 필수. 충북의 경우 아직 과수화상병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장맛비가 많이 내릴 경우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수원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잘 관리하고 바람에 가지가 찢기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강풍이나 태풍 같은 피해 등으로 인해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일으켜 세워주고 뿌리가 이제 노출된 경우에는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 축사등도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방제약을 살포해야 병충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만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농작물 관리 대책을 잘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무더위 속에 땀을 많이 흘리는 건설 노동자들은 제때 쉬지 않으면 자칫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장 철근 사이에 위태롭게 누워 있습니다. 건축자재를 침대 삼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있는 한 공사장입니다. 불볕더위지만 생수통은 비어있고 휴게시설은 태부적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폭염특보가 발령했을 때 규칙적으로 쉰다는 건설 현장 노동자는 8.5%에 불과했습니다. 땡볕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쉽게 지쳐 자칫 사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은 필수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서로가 옷을 많이 벗잖아요. 땀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작업자들은 옷을 3벌씩 갖고 다닙니다.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토목과 안전 분야 전문가들을 투입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5층 이상 공사장 39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계속합니다. 안전 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폭염 관련해서는 휴게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 휴게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 사항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더운 날씨에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시원한 물과 그늘진 휴게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1시간에 10분에서 15분 이상은 쉬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올여름은 지난해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한 만큼 건설 현장에서 더욱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가 마지막 임금 단체 교섭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노조가 내일 새벽 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는 오늘 오후 노포 차량기지에서 만나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내일 오전 5시 첫 전동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동차 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성폭행과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씨 측은 오히려 검찰이 군사정보 시절에나 나올 법한 강압수사로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 기소 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가장 먼저 검찰의 수사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대통령 지시와 법무부 훈령에 따라 발족한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성접대 여부를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유력자들의 뇌물수수 등을 밝히기 위해 윤 씨를 구속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고 왜곡된 진술을 유도했다며 군사정권 시절 강압수사나 다름없다고 비유했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윤중천 죽이기로 여론을 호도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주인공이라고 밝혔는데도 왜 윤 씨가 원흉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작심 발언을 이어간 윤 씨 측은 성폭행과 사기 등 혐의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부분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성폭행 피해 여성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김 전 차관 측도 첫 재판에서 성접대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재판에 윤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두 사람의 법정 대면도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4년 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조가 불법 파견 혐의로 경영진을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이 이제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정몽구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의 의미를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해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 경영진을 고발했습니다. 법원이 기아차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해 당시 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무려 4년이 지나서야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의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업무 종류와 강도가 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데다 원청인 기아차 지위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간접 공정까지 불법 파견 범위로 본 법원 판단과 달리 자동차 생산 업무 등 직접 생산 공정에만 한정했습니다. 특히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정몽구 회장에 대해선 사내협력사 계약과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벌 총수들은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흡한 부분을 하고 생산에 관계된 거의 모든 공정에 대해서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그 법원의 판정 기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임의적으로 좀 축소해서 그 판단한 것도 있고. 노조 측은 반쪽짜리 수사 결과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에서라도 강력한 처벌로 불법 파견을 뿌리 뽑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라텍스 매트리스가 또 발견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식회사 잠입현안 라텍스 제품 가운데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발견돼 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잠입현안 라텍스 제품 138개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표시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들 제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라돈 측정 서비스를 진행한 뒤 빠르게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음란물 제작, 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선고했던 14억 1천만 원의 추징은 불법 수익금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라넷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는데 송 씨와 송 씨 가족명의 계좌 수십 개가 이용됐다며 남편과 공동 운영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킨 법안이죠.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이 사망했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결국 뒤늦게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리람 장관이 홍콩 정부 청사에서 주례 회의에 앞서 송환 법안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진영의 법안 완전 철폐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겁니다. But there are still lingering doubts about the government's sincerity or worries whether the government will restart the process in the Legislative Council. So I reiterate here, there is no such plan. The bill is dead. 람 장관의 그동안 입장은 현 입법회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폐기될 것이라며 송환법 추진 무기한 보류였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확실한 결론이 아니라며 주말마다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고 급기야 입법회 청사 점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격 시위를 빌미로 홍콩 정부가 반격의 기회를 잡은 듯 대대적인 시위대 검거 작전 등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홍콩 시민들은 지난 주말 20만 명이 넘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처럼 사망 선언을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철회를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However, he only said that the bill is dead. We cannot find the word dead in any of the laws in Hong Kong or any legal proceedings in the Legislative Council. 람 장관은 또 반대 진영을 달래기 위해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를 판단할 위원회도 가동하고 대학생 대표들과 대화도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위에 나선 많은 홍콩 시민들은 람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이 정도로는 시위 사태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 22억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무역 마찰을 봉합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다시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한 무기는 모두 22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핵심은 타이완 지상군의 주력이 될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입니다. 저공 비행하는 적기를 격추하는 휴대용 스팅어 미사일 250기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특히 탱크의 경우 타이완의 영내 위협 대처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타이완의 방어 능력을 개선해 미국의 외교와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맞서고 있는 타이완 정부는 미국의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처럼 이념이 비슷한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중국은 미중 관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위해 무기 판매를 철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我们坚决反对美方向台湾出售武器，敦促美方立即撤销有关的军售计划，停止美台的军事联系。 타이완 문제에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고 했던 시진핑 주석의 반응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남미 순방에 나서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뉴욕 경유설도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가까스로 무역 갈등을 봉합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타이완 문제로 대치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아니 부장검사의 형인데 친형인데 그리고 맨날 언론에 나왔어요. 검경 간의 갈등으로 맨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황교안 장관한테 물어봐야죠 이거를.
아니 그 당시에 전혀 보고라인도 아니고 결재라인도 아니고 수사라인도 아니에요. 그건 좀 얘기 좀 합시다 좀. 지금 제 발언 시간 남았잖아 지금. 계속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 거야 지금? 뭘 조속조속 하면서 다음에 의견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 법사위로 오랜만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할 때는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장기현은 저도 혼 많이 났어. 김정기도 제가 지켰어 그거. 그 혼 많이 나고 많이 바꿔서 우리 합의된 거니까 그거 지켜주세요 앞으로. 자, 법사위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법사위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다음은 존경하는 장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예고편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후보자님한테 아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고 안아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을 겪으신 분들의 이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죄를 그렇게 넘어가요? 난 좀 김종민 의원님 좀 오버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언권 없고 발언하세요. 위원장 하세요, 위원장. 그걸 어떻게 윤석열을 죽인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과거 정권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그 사건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 뉴스나이트 시간에도 쭉 생중계로 전해드렸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자정을 넘겨서 오늘 새벽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청문회 막판에 7년 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는데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청문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첫 번째 주제어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호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이죠?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호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윤호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저 본 거 어때요?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고 저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방은 없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네.
어제 뭐 자정을 넘겨서 저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도 뭐 뒤늦게 확인을 하신 건가요?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인사청문회 이 7년 전 녹음 파일이 나오게 된 겁니까? 우선 이번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미리 야당에서도 예고했듯이 이른바 윤석열 후보자와 가장 절친한 사이라고 하는 윤대진 현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수사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부장이 실제로 자기 아끼는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건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오전에 청문회가 시작할 때부터 청문회 끝날 때까지 내내 물어봤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당은 그런 일 없지요라고 물어봤고 야당은 그런 일 있지요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시종일관 하루 내내 윤석열 후보가 그런 사실이 없다. 소개시켜준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적으로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이른바 뉴스타파에서 제보한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직접 이 윤석열 후보자의 육성으로 이남석 후보자를 소개시켜줬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밝혀져서 거짓말 논란이 지금 확산이 돼버린 거죠. 네, 그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가와는 별개로 위증 논란이 지금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목소리로 어제 청문회 현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변호사 소개해 준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변호사가 윤우진한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아무개입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윤우진의 핸드폰 그것도 차명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하여튼 그런 팩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문자가 차명폰 그 문자가 제가 보기에는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그 좀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저도 그 얘기를 기자한테 듣고 어차피 후보자는 그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김광선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음성이요. 일단 뭐 그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이제 녹취를 보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윤석열 후보자가 자기는 소개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자하고 인터뷰에서는 소개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 잘 기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 목소리만 듣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거짓말했다, 유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저 과정에서 그 당시 왜 기자에게 저런 말을 했느냐, 소개시켜줬다는 말을 했느냐, 그것은 윤대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청문회에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을 이제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죠. 네, 지금 이 변호사 소개해줬다고 알려진 게 2017년 7월이었고요.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수 1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개를 해준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거 뭐 변호사법 위법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변호사법에는 이제 이런 어떤 변호사를 알선, 소개 유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법에 36조와 37조가 있습니다. 36조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37조에 보면 자기가 취급하는 법률 사무에 대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37조는 폭이 좁죠. 이게 자기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36조는 자기 기관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제 중수부 1과장을 하다가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수사 자체를 이제 경찰에서 하고 있었는데 소개할 당시에 설사 소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대검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취급하는 기관도 아니고 또 자기와 관련된 법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변호사법 위반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만에 하나라도 이걸 굉장히 넓게 해석해서 뭐 대검은 또 서울중앙지검을 또 지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한을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보다는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느냐, 만약에 이 말 바꾼 게 사실이라면 그래도 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이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과연 대검 중수부 과장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확히 다시 옮겨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부장을 하고 있었는지 그 직책에 따라서는 사건에 관련된 기관의 해석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또 완료가 됐다고 한다면 실적법 처벌은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법적인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검찰청장 후보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청장 후보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총괄해서 수행하는 사령관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에 대한 행사는 가장 정당하고 공정해야 되고 진실에 기초해서 진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사법권의 공정한 집행 아니겠습니까? 그걸 총괄하는 사령관인데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게 되지 않습니까? 6번 동안 계속 거짓말을 했던 게 되는 것이고 결국 거짓말이 밝혀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이게 유죄냐 무죄냐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사실은 도덕성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김태호 경남지사를 당시 총리로 지명을 했었습니다. 당시 김태호 경남지사가 총리 후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연차 태광거래 회장을 만난 일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사진 한 방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범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법 36조 위반인지 아닌지는 논리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일단 하루 종일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계속 해왔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도덕성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사퇴할 만한 충분한 저는 그 의미 있는 지금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도덕성에만 타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위증죄에 따라서 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저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했다고 하면 유증죄가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현행법이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어떤 증인이랄지 감증에 관한 법리를 보면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한 다음에 유증을 하게 되면 유증죄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증인이나 감증인은 하나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이고 인사청문회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나와서 공직 후보자가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위증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증인하고 감정인만 처벌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법안을 발의가 몇 번 됐었어요. 그래서 처벌하자는 법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조차도 못하고 전부 다 본안이 이제 상정이 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죠. 발의만 되어 있는 상황. 설사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법적으로 보면 유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주장을 좀 뒤집는 음성 녹취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말 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고 저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서 그럼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걸 못하니 제가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진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저 녹취에 부합하는 기사 내용을 제가 보고 왔지만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수임의 소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소개한 변호사가 선임된 건 아니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먼저 있었는데요. 실제로 선임이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선임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법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일단 윤석열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국장을 하고 있는 윤대진 국장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남석 변호사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일단 윤석열 후보자는
중수부 과장을 했어요. 그 당시 대검 중수부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화, 수사, 특수수사를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과장을 그만두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부장으로 갔습니다. 이건 제3차장 산하에 있는 건데 그런 다음에 대검 과장 자리를 윤대중 지금 검찰국장이 갖고 그다음에 이남석 변호사는 당시 중수부에서 연구관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 명은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대진 국장의 형인 윤우진 세무서장이 이제 뇌물죄로 수사를 받으니까 결국 이남석 변호사한테 윤우진 세무서장한테 찾아가봐라.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럼 윤대진 현 국장의 형의 세무서장의 그런 굉장히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경찰에 어떤 압력을 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 게 아니냐. 특히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청구를 했어요. 네. 근데 다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냐 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네. 이 세무서장이. 그럼 무혐의 처분 받을 때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문회에서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대검 중수과장을 한 다음에 서울지검 차장을 할 때는 그게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받은 2015년도에 네. 세무서장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2015년도에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는 좌천이 돼가지고 대구 고검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변호사를 소개했느냐 안 했느냐. 특히 자기 기관에 속하는 법률 사무 또는 자기가 취급하는 그런 법률 사무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알선 소개 유인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예, 그 두 번째 들으신 음성, 멀리서 잡힌 카메라 이렇게 잡고 있는 여기서 나온 음성은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이 네. 저희 마이크에 담긴 건데요. 보면은 제가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친분 때문에 그렇게 좀 감싸주려고 그렇죠. 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변호사법 위반 36조 위반이냐 아니냐의 논란, 그리고 실제로 유증죄가 처벌 가능하냐 논란은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당시 현직 검사였기 때문에 윤대진 형 동생도 검사였고 윤대진 검사하고 친한 윤석열 지금 후보자도 검사였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은 입증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을 하루 종일 했다고 하는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그 정치적 타격과 도덕성의 문제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수행해야 될 사법권의 공정한 행사에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거짓말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어제 청문회를 쭉 봤는데 오전에 처음에 야당 의원이 질문할 때 서면 답변해 보니까 이 윤우진 전 사장하고는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서면 답변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니까 골프를 몇 번 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처음에 서면 답변에서 거짓말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윤우진 그 서장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준 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 소개시켜준 걸로 자기가 인터뷰한 게 나왔던 게 거짓말 또 나왔고요. 그다음 소개시켜줬다고 말을 했지만 내가 선임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선임한 건 아닌데 지금 오후에 또 나온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에 윤우진 서장이 제기했던 국세청 파면 취소 소송 판결문에 보니까 2012년 광역수사대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 당시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판결문 내용이 나온 것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것도 위증에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수가 있겠네요. 거짓말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서면 답변에서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 거짓말. 나는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킨 적이 없다, 거짓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거짓말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 정직성이라고 우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연차 사장을 몰랐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가지고 네. 총리 후보자를 스스로 사퇴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경우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도덕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영향력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라거든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의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정황상 맞지가 않는 게 지금 잘 아시지만 변호사법 36조에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 관련된 사건을 네. 뭐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지만 안 되지만 단
친족인 경우는 A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대진 당시 검사가 자기 형인 윤우진 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윤대진 검사가 했던 것을 왜 윤석열 당시 검사가 보호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한다면 윤대진 당시 검사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호해 주려고 거짓말 해주는 게 낫지. 네.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법리적으로도 윤대진 당시 검사를 보호하려고 내가 거짓말 인터뷰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만약에 뭐 이 기자한테 한 말이 거짓이었다. 그때 당시에 기자에게 좀 애둘러 그냥 이렇게 좀 덮어가려고 설명을 했다. 당시에는 상당히 주목받던 사건이었는데 언론에 이렇게 뭐랄까요? 언론의 기자한테 조금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윤대진 검사하고 윤석열 검사가 굉장히 호영호재하면서 친한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대의원 소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검찰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내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동생인 윤대진을 좀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당시에 윤대진 검사의 형이 문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윤대진 검사가 만약 문제가 되면 윤석열 검사가 소개해 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파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본인이 좀 희생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윤대진 국장이 좀 윤 후보자 좀 감싸는 듯한 발언을 그렇죠. 하던데요. 윤대진 예. 국장도 그 당시에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내가 소개시켜 준 것이지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시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또 이남석 변호사도 당시에 윤대진 검사가 나를 소개시켜 줬지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단지 뭐 그러면 선임을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거짓말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본인 자체가 선임에서 활동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선임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임에는 관여 안 했지만 네. 소개를 시켜줬다고 한다면 이건 선임에 관여한 걸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자, 윤대진 검찰국장, 이남석 변호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같이 이 얘기는 뭐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소개해 준 적이 있다고 네. 했기 때문에 그럼 세 명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소개해 준 적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윤대진 국장은 지금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네. 윤석열 후보자 이제 검찰총장으로 가게 되면 그 차기 맡을 것으로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인물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그게 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뭐 이렇게 일단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뭐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가 임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대진 검찰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건 맞고요.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될지 안 될지 발탁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아까 삼구동성이라고 네. 윤석열 후보, 윤대진 국장, 네. 이남석 변호사 셋이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셋이 말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세 명이 똑같이 지금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당시에 윤우진 서장의 사건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한다면 윤대진 당시 검사가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해준 것처럼 말을 바꾸는 게 오히려 차라리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네. 윤대진 검사가 했던 걸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괜히 나서가지고 그거 내가 한 거야라고 이야기해서 윤대진 당시 검사를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윤대진 검사가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거라고 이야기할 거였으면 네. 진작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점상 이게 정황상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제가 윤대진 검사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기동창이나 친한데 이런 말 하도 저도 좀 불편합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의혹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윤대진 검사 말이 맞다면 그때 2012년에 이미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검경 갈등으로까지 이게 언론에 막 네. 보도가 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압수수색 영장 6번 다 기각이 됐느냐, 왜 무혐의 처분받았냐. 실제로 윤우진 서장 같은 굉장히 악질적인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네.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해외 도피해가지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에 와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근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논란이 됐었던 상황인데 그때도 한마디도 윤대진 검사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다면 이것이 뜨거운 쟁점이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미리 말을 하는 게 맞죠. 하루 종일 버티고 있다가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자정에
녹취 파일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네. 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도 윤대진 검찰국장도 이남석 변호사도 셋이 그 친한 사이인데 네. 제가 말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또 자질 중에 제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특수부 검사라서 특수통으로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싸우는 건 제가 충분히 압니다. 네. 그 점 높이 삽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식구 감싸기, 자기 친구 챙겨주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 3명 보십시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셋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 정황상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진실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가 아끼는 후배의 형이기 때문에 전화까지 해주고 소개시켜 줄 테니까 문자를 보내면 연락이 올 거라고 해줄 정도로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끼는 검찰과 관련된 조직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적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둔갑할 수 있는 것이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검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는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검찰총장 후보자에서는 저는 낙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윤 후보자가 하루 종일 거짓말을 했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께서는 아까 결격 사유라고 조금 명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김광선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어떠한 고위직으로서, 그러니까 뭐 특수부장이랄지 아니면 대검의 중수과장으로서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네. 영향력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건 뭐 당연히 결격 사유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뭐 7년 전에 전화 어떤 녹취로 그거 가지고 인터뷰 가지고 녹취로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아직 뭐 사실관계가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라는 어떤 상징성 의미가 있어요. 특히 네. 현 정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꼿꼿하면서도 검찰의 어떤 상명하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정부에서는 윤석열이라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이 치명적으로 검찰총장이 되는 데 있어서 자기 결격이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청와대에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좀 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지만 쉽사리 낙마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자의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일단 적폐청산이랄지 검찰 개혁 또 이제까지 본인이 가지고 온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만약에 거짓말 논란 이것도 뭐 거짓말이냐 아니냐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과연 낙마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임명에 있어서 야당이 아무리 문제가 삼는다 하더라도 이걸 아마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대진 검찰국장이 과연 중앙지검장이 되느냐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무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원래의 어떤 생각했던 네. 그러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네네. 예.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조직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의 인터뷰를 차례로 들어본 뒤에 이야기 나눠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저 녹취록 문제 있잖아요. 아니 저것도 그러니까 제가 저게 아니 그리고 저게 선임이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적격, 부적격, 뭐 민주당은 당연히 적격입니까? 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 참여정부 시절부터 그 당사자 권력의 어떤
이 아주 원칙적으로 수사에 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만큼은 야당도 지적할 수 없는 거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 사생활이나 이런 이제 검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적격이다.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그 녹취, 그 기존에 이제 얘기했던 것과 다른 녹취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네요. 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 추이가 아마 결정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났고, 네. 그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뭐 일간지에서 선임한 것까지 이제 만약에 거짓말로 들통이 나서 이게 여론이 계속 비등해져서 악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여론의 추이를 보고는 청와대도 아마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네.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가져야 될 결격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과 정직성과 공정성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도 금태섭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거짓말한 거에도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어저께도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간사 국회의원께서도 해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가 여론의 추이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대한민국 직업 중에 자기 직업 앞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검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정도로 검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만 그만큼 자기 조직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게 또 검찰이거든요. 그 검찰의 조직에 대한 집착을 깨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사법개 이야기가 나오고 공수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이 후보자라는 사람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외압에 대해서는 꼿꼿한 사람이에요.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 사람이지만 검찰 내부의 이기적인 어떤 이기주의, 검찰 네. 내부의 조직적인 어떤 기득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는 후배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아끼는 후배 당한 거에 대해서 내가 물불 안 가리고 도와주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저는 그게 이번에 유진 서장의 이 변호사 선임 논란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외부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내부로부터 공정하고 국민들의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빼주겠다. 만약 이런 식의 문화가 횡행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인사청문회 국민들도 모두 함께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자 임명까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죠. 총선이 약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개파 논쟁에 재차 불이 붙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영상 보시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료애가 있는 의원은 할 수 없는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그 각 당의 이런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국회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양쪽 일이 이제 중하니까 또 일이 많으니까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고. 당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개파 문제 아니냐. 정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정말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들 당을 걱정해보고 혹시나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과정에서 보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을 일일이 개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에 없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나올 때. 네, 자유한국당 지난주 예결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개파 갈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됩니까? 그냥 뭐 그 방금 인터뷰한 것처럼 그대로 말을 빌리면 아니 상임위원장 하면서 뭐 여의도 연구원장 하려면 너무 바쁘지 않냐? 그러면 한 곳을 그만둬라. 근데 한 곳도 여의도 연구원장을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총선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뭐 거기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지만 네.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주로 많이 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제 공천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의도 연구원 자체가
총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기관인데 지금 현재 김세연 의원 자체가 네. 비박이에요. 또 소장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연구원장을 줬을 때 친박과 관련된 공천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거 자체는 친박의 반란이다. 그리고 현재 이제 비박계의 의원들이 지금 당에 요직에 한 명도 없어요. 단지 김세연 의원만 여의도 연구원장에 있는데 이것마저 쫓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친박의 부활 네. 그리고 친박이 당을 장악을 해서 내년 총선에 있어서도 결국 친박이 다 공천권을 쥐려는 그런 뭐 속셈이라고 봐요. 그리고 네. 사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그 아주 바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상임위원장 하면서 충분히 여의도 연구원장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또 이전에도 사실 관례가 있거든요. 네.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도 그 상임위원장 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이 그렇죠. 위원장 하면서 했었네요. 그런 걸 네. 핑계로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친박들이 의도적인 것이다.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세연 원장과 접촉한 인사가 최근에 임명된 박맹우 사무총장인데요. 어떤 입장 밝혔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양쪽 일이 이제 중하니까 또 일이 많으니까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고 이게 당내 여전히 남아있는 개파 문제 아니냐. 정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정말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들 당을 걱정해보고 혹시나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과정에서 보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을 일일이 개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에 없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해 보여서 좀 하나를 더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것이다 정도의 설명인데요.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박맹호 사무총장이 부인하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이른바 친박의 세력 강화 또는 친정체제 강화라는 경향성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애결위원장도 이미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합의해 놨던 내용들을 깨가면서까지 이제 김재원 의원을 경선에 붙이니까 황영철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네. 경선을 포기하고 이제 비난을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진박 간별사로 유명했던 친박 중에 친박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박맹호 사무총장도 당연히 친박이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여연 원장까지 만약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네.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유일하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된 다음에 비박으로 그야말로 안배 차원에서 임명한 분이 이제 여연의 이제 김세연 의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여연 자리까지 만약에 상임위원장 됐다는 이유로 좀 내놓길 바라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면 김세연 의원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친박의 세가 강화된다는 트렌드 속에서는 남아있는 비박 한 자리까지도 좀 뺏어오려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네. 뭐 부인하고 있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세연 연구원장이 들어가서 여연이 상당히 많은 혁신과 변화를 많이 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스타트업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유역크라고 하는 데 가서 네.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을 가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체제도 많이 만들어놨고 스타디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젊은 층과 중도층을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참신한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이른바 꼰대 탈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론들한테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이라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방향을 바람직하게 잡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 갑자기 상임위원장 맡으니까 둘 다 할 수 있겠어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비박 속가내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근식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최근 한국당의 어떤 경향성, 이거 친박계의 약진 그 자체로 봐야 됩니까? 어떤 친황 체제 초석으로 봐야 됩니까? 말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 누구로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 취임한 다음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사법농단 전에 친박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뭐 김세연 연구원장하고 뭐 개인적인 친분도 없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 뭐 보수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외연 확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장파예요. 그러면서 비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0이랄지 뭐 수도권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과 관련된 감성적인 그런 정책들 그리고 최근 이제 게임과 관련된 질병 코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이전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어떤 친박 의원들도 자신들이 내년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김세현 의원 같은 의원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당의 얼굴이 돼야지 어떤 이미지도 불식을 시킬 수 있고 네. 또 지지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가서 다시 친박당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국민의 지지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냉철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이걸 정말 잘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친박 의원들에 휘둘려서 당이 산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자리는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오늘 원래 논란이 있으니까 네. 너무 바쁘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그 어떤 공적은 뭐 인정한다 그런 취지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예. 쉽사리 연구원장에서 뭐 사퇴라는 그것은 얼마 동안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한국당 내 국토위원장 자리까지 네.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순자 의원이 계속 버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대 국회 이제 하반기에 이제 1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 때 그 한국당 내에서 다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다선 의원들은 많은데 상임위원장 자리는 제한되기 때문에 2년을 1년씩 나누는 경우로 다 합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박순자 국토위원장도 사실은 지난해 1년 하고 1년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박순자 위원장은 못 물려주겠다.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국토교통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이권이 개입이 많이 돼 있는 자리로 노른자 상임위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순자 위원장이 지역구인 안산과 관련돼서 무슨 신안산선 개통식이 남아있어서 뭐 참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자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 합의해놓고 합의를 지금 깨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적 없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자리를 버티고 있는 모습이어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윤리위 회부한다고. 그렇습니다. 윤리위 회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친박세가 강화되는 하나의 흐름하고 지금 박순자 위원장의 이런 합의해놓고 지금 뭉개고 있는 이런 현상들 보면서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한마디 지적을 해주고 싶다면 자유한국당의 핵심의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어차피 망하게 돼 있다. 금년에 경제도 망할 것이고 외교안보도 무능이 드러난다. 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우리 국민들, 문재인 정부에 좌절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변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라는 아주 단선적인 이분법적 논리만 치중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정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한 123석이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00표 이내로 다 당락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도에 있는 표심,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표심,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여당도 싫지만 야당도 어느 정도 애정이 가야만 찍을 수 있는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 실망은 했지만 야당은 더 안심하다고 한다면 절대 찍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그다음에 친박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른바 탄핵과 결별하지 않고 그냥 문재인 정부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안이한 생각이 빠져 있다면 내년 총선은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내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권 심판론에만 기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죠.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급격히 차가워진 한일 관계에도 방탄소년단은 일본 오리콘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등 현재 한류의 이상 기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외교적 또 역사적 이유로 한류 침체기를 겪어봤던 만큼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을 뜨겁게 달궜던 소녀시대와 카라 등 K-팝 가수들.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 방문 등으로 양국 사이가 얼어붙자 자연히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등이 다시 쏘아올린 한류 붐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 지민의 광복절 티셔츠가 극우 세력의 공격을 받으면서 방탄소년단 연말 방송 출연이 모두 무산됐지만 일본 내 콘서트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최근 격화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새 싱글 앨범은 선주문 100만 장, 연일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주 10만석 규모의 오사카 공연도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불붙은 한류는 양국의 꾸준한 갈등 속에서 성장해온 만큼 현지 시장에서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또 유튜브나 SNS로 한류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 설사 방송 출연 취소가 생긴다 해도 그 파급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한 한류라는 거는 사실 국적성보다는 스타와 팬, 그다음 뭐 아이돌 그룹과 팬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영향이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이전만큼의 어떤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지난 2016년 한국 사드 배치로 내려진 한한령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한류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프로야구 최하위 롯데가 NC를 제압하고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롯데는 부동의 4번 타자 이대호를 6번 타순에 배치하는 승부수로 NC를 4대1로 꺾었습니다. 한화는 선두 SK와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송강민의 끝내기 안타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반게임차 2위 다툼을 벌이는 두산과 키움은 각각 LG와 KT의 대승을 거두었고 삼성은 기아를 상대로 9회 말 대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최근 주목받는 시민구단이죠. 강원이 화끈한 득점력을 앞세워 상주를 꺾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강원은 전반 작품 같은 연속골로 앞서갔습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터진 김지현의 선제골. 정승용의 날카로운 프리킥과 김지현의 감각적인 헤딩슛이 일품이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골망을 흔든 김지현은 시즌 7호 골을 기록해 득점 선두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전반 45분엔 베테랑 정조국이 날았습니다. 감각적인 터치와 동작으로 기회를 만든 뒤 강력한 왼발슛으로 시즌 4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4골을 모두 최근 4경기에서 기록할 정도로 정조국의 득점력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원은 후반 조재환과 이현식의 연속골을 더해 상주를 4대0으로 꺾고 6경기 무패를 달렸습니다. 올 시즌 최다 골자 승리를 거둔 강원은 대구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울산은 경남을 3대1로 꺾고 9경기 무패의 상승세로 리그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주니오와 김보경, 이상원 3명이 합작한 전반 선제골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44분 주민규의 결승골, 추가 시간 주니오의 쐐기골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남은 후반 추가 시간 백이종의 동점골이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YTN 김지현입니다. 남자 배구 대표팀 전임 감독 기간 프로팀으로 이직을 시도하다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호철 전 감독이 대한체육회 재심에서 자격정지 기간 3개월로 감경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호철 전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으로 배구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덜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결과에 대해 김호철 전 감독은 YTN과의 통화에서 안타깝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배구협회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이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출전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남자 테니스 빅3 페더러와 조코비치, 나달이 윈블던 8강에 안착했습니다. 통산 9회 우승에 도전하는 페더러는 16강에서 베레티니를 3대0으로 제치며 니시코리와 8강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나달과 조코비치도 나란히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여자부 세계 1위 바티는 복병 리스크에 덜미를 잡혔고 15살 돌풍의 주역 가우프도 랭킹 7위 할레프에게 지며 탈락했습니다. 일본 프로축구에서 골키퍼의 허점을 찌르는 절묘한 왼발슛이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일은 무더위의 기세를 꺾어줄 장맛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8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 영남 해안에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겠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 영동 지역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겠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여러 차례 강조한 말입니다. 청문회 막판에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리파 검사의 동료 챙기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청문회 내내 국민에게 한 약속까지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검찰총장 임명의 잣대로 보고 있을 겁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